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은 고안에서 분비가 됩니다. 뇌에서 어떻게든 고안에까지 신호를 보내야 얘가 남성 호르몬을 분비를 해가지고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자꾸 고안을 이렇게 손 모양 조금만? 네. 아니네. 고안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손에 그냥 제스처였어요? 제스처였어요. 여기서 고안을 상상하시다니. 이것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자,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뇌과학자 우리 장동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심미적인 게 있잖아요. 뭔가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것. 어느 부위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아름답다, 추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애기들도 형동이 형을 보면 무서워서 울지만 우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웃는 애도 있을 수 있지. 개취. 애기들이 다 개취인 거예요. 원래 그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얼굴이 다 다를까? 아니면 모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얼굴이 있을까? 이것도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연구의 시초가 좀 어이없게 시작을 해요. 왜요? 찰스 다윈의 사촌 중에 프랜시스 골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하죠. 이 프랜시스 골튼이 또 골상학, 그러니까 사람을 인종차별적으로 나눠서 뭐 두개골의 상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열등한 종이 있고 우월한 종이 막 이런 이론을 가졌던 쪽으로 활용됐던 이론이라서 모두가 안 좋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실험하려고 했냐면 극악무도한 살인범들, 나쁜 놈들만 모아서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얼굴형이 있을 거다. 살인범의 관상 뭐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다고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얼굴만 이렇게 딱 포트레이를 놓은 다음에 이걸 몰핑을 시켰어요. 뭐냐면 이제 합쳐가지고 평균 내는 것처럼. 근데 웃긴 게 좀 잘생겨진 거예요. 인상 좋아지고 잘생겨지고. 되게 신기하게 10명의 얼굴을 평균 내는 얼굴은 누가 봐도 오 잘생겼는데라고 생각하는데 100명의 얼굴을 또 평균을 내면 더 잘생겨지고 1000명, 10,000명의 얼굴을 평균을 냈더니 누가 봐도 미남 미녀로 변하는 거예요. 나라별 얼굴 합성한 평균 얼굴들이 있으면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뭘 알아냈냐, 인간의 경우는 아주 많은 사람의 숫자를 평균 낸 그 에버리지 페이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얼굴이 돼버린다. 왜 그럴까? 진화생물학자들의 해석은 이거죠. 내가 이 사람과 후손을 남겼을 때 가장 리스크가 없는 얼굴, 이상한 병을 가지거나 잘못된 아이가 나올 확률이 적은 가장 안전한 얼굴이니까 누가 봐도 오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된 얼굴이 됐다 라고 한 해석이 있는 거죠. 우리 와이프는 엄청 큰 리스크를 안고. 왜요? 정호가 너 웃었어?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10,000명의 얼굴을 이제 합쳐놓은, 그러니까 평균의 얼굴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누가 봐도 예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 멋진 얼굴이잖아요. 이 얼굴보다 더 멋진 얼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완벽한 평균의 얼굴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근데 여기서 코를 살짝 삐뚤어지게 점 하나 찍고 뭔가 하나 살짝 어긋나게 놓잖아요.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안의 유혹이라. 그래서 안의 유혹에서 점만 그렸구나. 그게 매력 포인트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의 기준의 진화가 이걸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아름답다고 모두가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평균의 얼굴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삐딱하고 뭐가 살짝 다르면 야, 이게 더 매력적인데? 그럼 나중에는 막 한 10,000년 뒤면 코가 막 삐뚤어져 있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코가 살짝 삐뚤어져 있는 얼굴이 전체 평균이 돼버린다. 그러면 다시 이제 삐뚤지 않고 그렇겠네. 원래 돌아가는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죠. 난 얼굴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게 퓨지폼 페이스 에리아라고 요 뒤쪽에 페이스 에리아라고 얼굴 영역만 있어요. 근데 그 얼굴 영역이 딱 브래드 피트의 얼굴에만 반응하는 세포도 있고 안젤리나 졸리의 얼굴에만 반응하는 세포도 있고 아마 정용돈의 얼굴에만 반응하는 세포도 따로 있어요. 엄청 많지 그 세포 가진 사람이. 그래요?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 공복 얘기. 공복, 배고플 때. 뇌에서 배고프다라고 때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뭐 뇌를 어떻게 하면 뇌에 어떤 회로도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뇌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세포에 세포로 나오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혈액을 돌면서 온몸을 도는 물질이면 또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몸에 전달하려면 예를 들어서 심장아 뛰어라 또는 성효가 발동되라 그러면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남성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은 고안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뇌에서 어떻게든 고안에까지 신호를 보내야 얘가 남성 호르몬을 분비를 해가지고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자꾸 고환을 이렇게 손모양 조금만. 예. 아, 이거 아니네. 고안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손에 아, 그냥 제스처였어요? 제스처였어요. 여기서 고안을 상상하시다니. 이것까지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것까지 하시면. 자, 돌아가서 자, 여기서 뇌에서 몸의 다른 영역에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라 또는 어떤 작용을 해라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영역이 시상하부라는 통로를 통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시상하부는 이쪽에서 이제 요 가운데쯤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시상 밑에 시상하부가 있어서 네. 다른 역할도 있긴 한데 시상하부를 통해서 호르몬계로 뇌 신호가 연결이 돼요. 뭐 성욕을 좌우하는 호르몬으로 가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배고픔 또는 배부르다 요 신호를 관장하는 또 회로가 있어요. 얘네 이름이 그렐린, 렙틴. 하나는 배부름이고 하나는 배고픈가 봐. 오, 정확합니다. 네, 렙틴이 배부름. 그 다음에 그렐린이 이제 약간 배고픔 관련됐다라고 뭐 이것만은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배고픔이 오는 이유는 뭐냐?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렙틴 수용체가 있으면 렙틴이 딱 와서 나 배불러 라는 신호를 줘야 아, 포만감, 이제 배 안 고프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와야 되는데 지금 배부르다라고 와야 되는데 안 와.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렙틴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럼 렙틴 좀 밀어주면 안 되나? 그거를 저항 못하게?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탕후루나 설탕 같은 음식 단 거 되게 많이 먹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이거 렙틴 저항성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야, 지금 배부르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할 수 있는 이 전화기 박스 안에 딴 애가 앉아서 계속 통화하고 있는 거야. 야, 나 지금 배부르다고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이러는데 됐어, 나 지금 딴 통화하고 있으라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디저트 배라는 게 이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렙틴이 모독에 딴 애가 맞고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렙틴 저항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왜냐면 그런 거 많잖아. 뭐 다이어트 약으로 뭐 나비약을 처방받았다는 등 그런 것들이 다 렙틴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신호 전달을 바꾸는 약들도 먹고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면 부족이 왔다. 그럼 계속 배가 고파요. 왜냐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고 느끼니까 이거를 딴 데서 채우려고 그렐린 분비가 더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 식욕을 좌우하고 있는 호르몬 체계나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적당히 공복을 유지해줘야 되고 내가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신호 전달 체계가 제일 잘 되는데 이거 다 뻔한 얘기야 지금. 이거 왜 그렐린 이거 맞고 그거 좀 하는 약 없어요? 약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렐린 뭐 낮출 수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사실은 소식, 그다음 규칙적인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아니 공복을 못 느끼게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복을 못 느끼게 하는 거, 내가 엄청나게 몰입을 한다 또는 나에게 지금 위기가 왔다, 배고픈 걸 느낄 겨를이 없죠. 계속 그럼 내 스스로를 위기에 둬야겠네.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단기 스트레스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엄청난 위기가 와서 내가 이거 해결해내야 된다. 해결할 수 있고 잠깐 잊고 지나가는 종류의 위기는 내 뇌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진짜요? 그래서 찬물 샤워하라 그러나? 찬물 샤워도 좋고, 사실 더 좋은 거는 뭔가 엄청난 미션이 떨어졌는데 데드라인인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해냈다라고 쳐낼 수 있는 종류의 단기적인 스트레스, 이거는 내 능력치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다른 캠프를 해봐라. 아니래. 죽으라고 모이라만 파고 있어요 진짜. 그 영화 보면은 어떤 뉴런이라는 게 어쨌든 다 전자 신호이니까 그러면 뭐 기억이라든가 감정 이런 걸 데이터화할 수 있으면 뇌를 데이터화해서 컴퓨터로 옮겨놓고 그게 내 자아가 될 수 있는 이거를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컴퓨터 클라우드에다 올려버리면은 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막 이렇게 해놓고. 이론상 가능한 것인가? 저는 잘못 이해해서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전자 신호잖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진기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잘못 부르는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사진에 내 얼굴이 찍히면 이거 나잖아 보고 내 영혼이 결박당해서 캡처당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사진을 안 찍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또 어떤 상상들을 많이 했냐면 클론, 스타워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클론 인간이 만들어지면 나랑 똑같은 인간을 막 무한 복제할 수 있는 건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쵸. 지금은 우리가 알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클론이니까. 마인드 업로딩도 제가 볼 때는 발전된 형태의 사진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해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 뇌 전체 모든 신호들을 내가 다 레코딩 해가지고 그 신호 자체를 복사를 해놨어. 그게 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 기억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가 주체적으로 내가 장동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 데이터가 어딘가에 복사돼가지고 갔을 뿐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꿈을 꿨구나라는 걸 읽을 수는 있겠지만 AI한테 주입하면요? 그러면? 이게 이미 지금 어느 정도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 수백 개가 있으면 제가 말했던 모든 걸 다 학습해가지고 이미 대답해주는 챗봇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가 나랑 똑같이 얘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안다라고 해서 나는 아닌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장동선이라고 그러는데 본인도 장동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AI는 인간이 아니고 다만 인간을 굉장히 잘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나랑 비슷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애는 이 사람도 나 같은 마음이 있을 거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이 있을 거라고 뇌는 자동 판단을 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뇌과학자 편에서 쓴다 아무래도 멘트를 그죠? 장자죠. 나비 꿈을 꿨다. 내가 나비인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이거를 악용하기 제일 좋은 게 AI라는 거예요. 왜냐면 AI는 인간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 흉내를 내니까 쟤도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을 가진 거 아니야? 쟤네도 인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나온 AI 관련된 연구의 조례에서 이제 AI 문해력, AI 리터러시 이런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걔는 인간이 아니야. 롤플레이는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캐릭터 들어가가지고 쏴 죽이고 뭘 해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원툴까지 밉다니까. 그 사람 자체가 미워. 미워져. 원툴만 하니까. 제가 최근에 본 건데 뇌가 90%가 없는데 일상생활을 하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도 다니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자, 그게 뇌가 회질과 백질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하는 게 표면에 있는 피질이에요. 측두엽도 바깥쪽에 이쪽에 되는 피질인 거고 두정엽도 위쪽 피질인 거고 그럼 그 안쪽에 뭐가 있냐? 왜냐면 신경세포에 배선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영역은 없어도 작동이 된다라는 걸 보여줬던 게 그런 환자들의 케이스예요. 만약에 거꾸로 안쪽에 선들만 남아있고 소마라고 하는 이제 세포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피질이 아예 없다. 그럼 생각도 할 수 없고 조금만 없애줘도 완전히 좀비처럼 돼버리는 게 어디냐. 이게 되게 끔찍한 수술인데 에가스 모니즈라고 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의사가 1949년인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뭐냐? 미친 사람, 정신병자, 아픈 정신질환자에 있는 사람을 내가 치료하는 획기적인 수술법을 개발했다. 그거 혹시 그 전두엽에다가 이렇게 얼음 송곳 같은 거 넣어서 부시는 그 수술을 서프라이즈에서 보셨죠? 이게 뭐냐면 눈이 있으면은 눈알 이렇게 눈꺼풀 이렇게 놓고 이 뒤쪽에 되게 얇은 데를 통해가지고 전두엽에다가 알코올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송곳을 넣어서 전두엽을 막 후벼 파가지고 여기를 파괴시키면 내가 누구고 뭐 이런 게 다 사라지는데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듣기도 듣고 좀비지만 말하는 것들을 온순하게 다 하거든요. 치료라고 부르던 거를 정말 수십만 건을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행해왔어요.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수술하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수술을 하고도 살아있던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었죠. 이 케이스가 보여주는 거는 많은 영역들은 우리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반면 아주 조금이지만 특정 영역을 없애게 되면은 이 사람이 금방 작동을 멈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많잖아요. 뇌사된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았는데 그 장기 이식받은 사람이 연쇄 살인마였어. 그 원래 온순했던 장동선 선생님이 굉장히 흉폭해지고. 공포영화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이건 실제로 아니야 이거 괴담 영화에 많이 나오죠. 아니 실제 사례들이 엄청 많던데요. 요거는 괴담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뭘 믿는지에 따라서 뇌 안에서 사용하는 회로, 배선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를 안 믿던 사람은 종교에 기회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모든 하라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뇌가 바뀌어요. 체스를 안 두던 사람이 체스를 두기 시작해도 뇌가 바뀌고 외국어를 안 하던 사람이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도 뇌가 바뀌는 것처럼 그게 음모론이건 사실이건 아니건 믿기 시작하는 순간 뇌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괴담의 경우에는 아니 괴담 아니야. 살인자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게 생긴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스스로 믿거나 찜찜하게 생각하거나 이것 때문에 막 온갖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서프라이즈에 나왔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선생님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로 그 당시 목숨을 잃었던 분보다 매년 더 많은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 꼴찌 OECD 중에 자살률 1위. 근데 그 자살률 1위가 지금 다시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외로움, 절망감, 우울, 불안, 공황장애 뭐 엄청나게 많은 지표들이 다 나빠지고 있어요.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자살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절망감, 그러면서도 아무한테도 손을 내밀 수 없고 또 내 이 속마음 얘기나 힘든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이어졌을 때 자살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게 60대, 70대, 80대 자살률은 줄어들었어요. 10대, 20대, 30대는 죽음의 원인 1위가 자살이고 특히 올해 1월의 지표가 너무 나빠서 한국자살예방재단에서 긴급 보도자료도 뿌렸는데 매년 1월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자살했단 말이죠. 이것도 큽니다. 한 달에만? 한 달에. 보통 40분마다 한 명씩 죽고 있어요. 근데 올해 1월에 1300명으로 올랐어요. 30%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전 국가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자살을 느끼는 사람들의 뇌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만성 스트레스, 너무나 큰 불안,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전두엽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판단하는 이 능력치 자체가 계속해서 저하해요. 실제로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정상적인 판단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도체의 경우에는 더 예민해져 있어서 과활성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해마의 기능도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학습을 하고 새로운 기억을 쌓고 좀 더 좋은 거, 희망적인 것들을 경험해야 상황이 나아지는데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지기가 어려워지는 진짜 암울한 상태가 되는 게 이 우울증이 무서운 거고 혹시 그런 걸 체크할 수도 있나요, 스스로? 그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영역이긴 한데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부나 자살예방재단 여러 종류의 기관에서 나와 있는 셀프 체크 테스트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추천하는 그 소스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제가 뚝딱 그 주변 사람들하고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mindsos.org라고 거기에 그냥 이메일 남겨주시고 도울 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응원합니다 이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댓글란에도 그걸 저희가 좀 걸어놓을 테니까 지금 내가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꼭 이거 하나는 좀 맞아요. 지금이라도 좀 정말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네. 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나 위험하다, 문제다라고 느낄 경우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치워버리지 말고 정신과에 가보건 심리치료를 받건 아니면 그게 무섭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가까운 누구 한 명한테라도 말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야, 술 한번 하자. 나 진짜 이 얘기 너무 꺼내기 어려운데 들어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20대, 30대의 자살률이 높아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구조 방법들을 알려주면 그래서 그러한 거를 만들어야 돼서 저는 어떤 뭐 동호회가 됐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기 이전에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깜짝 놀랐던 게 와,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걸 문제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가장 문제라고 안 느끼는 나라,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이 더 많다라고 모르고 있고 문제라고도 인식을 안 하니까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도와주세요. 한번 세계 정신건강의 날 전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걸 하고 싶어요. 뭐냐면 왜 그 We Are The World 노래 부를 때 말도 안 되게 마이클 잭슨, 밥 딜런, 브루스 스프링 이런 사람들이 거의 50명이 모여서 노래 불렀던 것처럼 이 정신건강하고 마음이 힘든 이야기를 가지고 한 날 1시에 유튜브 채널 100개, 1000개가 동시에
자기 이야기들 한번 해보는 그런 액션을 가지게 되면 하루 동안 전 세계 유튜브 알고리즘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을 해보면 좋겠다. 사실 이런 게 사실 정부와 나라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던데 이렇게 민간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동시에 한날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전 국민이 알게 되고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가장 우선적인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우울증부터 해서 얘기에 좀 장이 마련돼서 서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 이제 오프닝이 끝났거든요. 오프닝. 어유 좋아요. 오늘 밤새 달리나요? 아니요. 지금 오프닝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좀 있으세요? 오프닝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시즌에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잘 사는 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나 옆에 있으니까 되게 남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가 내 상태가 어떤가 나도 지금 되게 안 좋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너 지금 행복하니? 너 지금 이대로 계속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떡할까? 라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또 장 박사님께서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 느끼네요. 아니 이렇게 또 보내버리시네요. 우리 귀에 뭐 또 잡았다라는 게 굉장히 속상하고 우리가 2시 반인데 우리 장 박사님 스케줄은 6시 반이란 말이에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주셨어요, 사실. 무슨 소리예요? 오프닝인데. 이제 시작이죠. 고마워요. 네.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장 박사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님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